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소아정신과 진료를 보고 있는 장형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고요. 저는 소아정신과 진료 외에도 해바라기 센터라는 곳에서 폭력 피해자들을 치료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많아진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도 접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 곁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온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진료했던 사례, 아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이 아이는 중학생이었는데 아주 평범한 친구였어요. 전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비행 행동이 있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아주 평범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었냐면 페이스북에 이제 익명 계정으로 누군가가 이 친구를 공격하는, 우리 아이들은 저격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격글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 글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어요. 누구누구라고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주변 아이들이 읽으면 걔다 라고 알 수 있을 정도의 정보로 언제쯤 전학을 왔고 어떻게 키는 어느 정도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 아이가 학교에서 방과 후에 아주 음란한 외설적인 행동을 했다는 그런 자세한 그런 익명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글의 내용을 보면 이 아이가 아무도 없는 학교에서 교실, 복도, 음악실 이런 데에서 아주 변태에 가까운 그런 행동들을 했다고 굉장히 자세하게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죠. 이 아이는 그런 게 올라온 줄도 모르고 멀쩡히 등교를 하다가 언젠가부터 애들이 자기를 보는 눈빛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친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사실은 이런 글이 돌았다. 그래서 우리 학교 애들은 이미 그거를 다 읽었을 것이다 라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글을 나한테도 보내달라 해서 그 글을 읽었는데, 그 글에는 너무나 상상하지도 못할 그럴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던 거죠. 그 후로 이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 아이를 잘 도와주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 아이는 그 길로 그 학교에 더 이상 등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등교를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한테 졸라가지고 성형수술을 하고 개명을 하고 이사를 가고 전학을 갔는데, 그런데 그 전학간, 이사간 학교에서도 끝내 잘 적응을 하지 못해서 결국 자퇴를 하고 은둔하면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이 아이를 진료하면서 이런 식의 폭력도 가능하구나, 이런 식의 폭력도 있구나 하고 정말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정말 실체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글 하나로 인해서 정말 평범한 아이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폭력이라는 것은 학교 폭력이 되었든 또래 폭력이 되었든 인류 역사상 우리 학교가 있는 동안에는 학교 폭력은 항상 있어 왔죠. 그리고 아마 어머님, 아버님들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폭력을 목격하거나 가해를 하거나 피해를 입은 적이 아마 대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근데 최근에는 인터넷이라는, 또 스마트폰이라는 이런 과학 기술과 도구들로 인해서 과거와는 또 조금 다른 양상의 폭력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아이들이 원격 수업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 인터넷을 하는 또 핸드폰을 갖고 있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거의 하루 종일 갖고 있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와 비례해서 이 아이들이 사이버 폭력에 노출될 위험은 더 많이 커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사이버 폭력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또 두 번째, 사이버 폭력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사이버 폭력을 혹시 당하지는 않는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지와, 마지막 네 번째, 만약 우리 아이가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면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항상 있어 왔고, 학교 폭력에는 욕을 하는 언어 폭력도 있고, 때리는 신체 폭력도 있고, 또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갈취, 그다음에 같이 놀지 않는 왕따와 따돌림 등이 있는데요. 이게 이러한 학교 폭력이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갔을 때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익명성이라는 특징인데요. 인터넷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본인의 신원을 이렇게 늘 공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익명이 보장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명성은 우리 아이들이 폭력을 더 많이 행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노출될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쉽게 언어폭력이나 누구를 괴롭힐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괴롭히는 상대방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버 폭력이 주로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생할까를 보면 의외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SNS가 아니라 온라인 게임이라고 합니다. 한 절반에 가까운 아이들이 온라인 게임에서 가장 많은 사이버 폭력을 목격하거나 가해 혹은 피해를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요즘은 채팅 기능, 또 통화 기능이 다 있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서 쉽게 욕설이나 비하 발언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당하는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나에게 이런 폭력을 가하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크게, 더 무섭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아까처럼 익명으로 누가 저격글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특정할 수 없는 누군가가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게임에서 욕설을 하는 등의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이버 폭력의 특징은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공연성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전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떠나서, 학교를 나와서 집에 있으면 더 이상 학교 폭력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나만의 공간에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사이버 폭력은 내가 인터넷에 24시간 접속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곳도, 내 방도, 심지어 요즘은 화장실도 이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늘 연결되어 있고 누구든지 언제나 24시간 내가 어디에 있든 폭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게 사이버 폭력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전파력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서도 순식간에 전교생이 그 글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 또 N번방 사건이나 여러 불법 촬영, 또 불법 촬영물 유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순식간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사이버 폭력의 또 굉장히 겁나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이라는 것, 누가 누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이게 사이버라는 특징과 결합되었을 때 익명성, 공연성, 그리고 이 전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그 차원이 다른 훨씬 더 심각한 폭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상의 사이버 폭력도 과거 폭력과 그 내용은 크게 다를 바가 없이 언어 폭력, 또 갈취, 따돌림, 또 성폭력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존재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라는 특징과 이 폭력이 결합을 하였을 때에는 예전에는 학교에서 같이 말을 안 걸고 안 놀아주고 밥을 같이 안 먹고 이런 정도의 따돌림이었다라고 하면 요즘은 단톡방, 단체 카톡방에 모두 초대한 다음에 그 한 아이만 남겨놓고 모두 탈퇴를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카톡 감옥이라고 해서 자꾸 이 방을 나가려고 해도 다시 초대해서 괴롭히고 다시 초대해서 괴롭히고 빠져나갈 수 없게 하는 그런 유형의 따돌림과 괴롭힘들도 아이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사이버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사이버와 핸드폰 더불어서 카메라가 굉장히 일상화되면서 사진이나 영상들이 불법으로 촬영이 되거나 혹은 동의하에 촬영을 했어도 그게 동의 없이 유포되는 그런 피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10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성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냐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아이들이 목격한 사이버 성폭력은 의외로 지인 능욕이라고 부르는 불법 합성물이었는데요. 이런 불법 합성물들이 순식간에 만들어지고 굉장히 널리 전파되고 하면서 저희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큰 피해 또 피해자들이 굉장히 큰 심리적 고통을 겪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혹시나 이런 사이버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좋기는 아이들이 어떤 힘든 일, 부당한 폭력을 경험했을 때 그 이야기를 바로 부모님께 와서 해주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진료하다 보니 막상 그렇게 부모님께 이런 피해를 곧장 이야기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평소에 아이들에게 큰 관심을 주지 않았다거나 아이들이 봤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별로 신뢰가 안 가 이래서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부모님이 충분한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주고 지지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웠어도 우리 청소년기에 있는 친구들은 본인이 겪은 어떤 좋지 않은 일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소년기 10대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일종의 직장 상사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직장 상사께 그 얘기를 굳이 안 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가급적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 선에서 이 일을 해결하고 수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아이가 어떤 폭력을 당했는데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거나 놀랄 일이 아니라는 점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부모님에게는 이런 폭력 피해를 이야기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감추려고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이런 폭력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알아차릴 수가 있을까요? 몇 가지 팁들을 말씀드리면 우선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도움이 될 힌트는 아이가 갑자기 SNS나
카톡 등을 탈퇴하는 경우입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친구들과 연락 수단이 그런 핸드폰에 있는 여러 사이트, SNS, 카톡 계정들인데요. 여기서 갑자기 탈퇴한다는 것은 무언가 이 아이가 벗어나고 싶은 게 있다는 메시지일 수 있거든요. 또 이걸 탈퇴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번호를 바꾸고 싶어 한다. 이럴 때 아이가 왜 그러는지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그 SNS 프로필에 대문글이라고 있죠. 그 대문글이 공란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내용인 경우, 예를 들어 꺼져 이렇게 되어 있거나 날 좀 내버려둬 이런 식의 부정적인 내용일 때도 혹시 아이가 인터넷상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아이가 너무 핸드폰을 오랜 시간 보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거나 짜증이 늘었거나 아니면은 용돈에 대한 요구가 갑자기 늘었을 경우 또 핸드폰 요금이 갑자기 늘었을 경우 이럴 때에도 혹시 인터넷상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사이버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럴 때는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누군지 알아내라고 이렇게 다그쳐 물으실까요? 사이버 폭력도 폭력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폭력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예를 들어 어디를 맞아서 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애가 어디서 맞아서 왔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것과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요. 누가 그랬어 하고선 당장 아이 손을 붙잡고 나가실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아이가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살펴보는 게 가장 1번이 되어야 할 거예요. 아이가 만약에 팔뼈라도 부러졌는데 그 부러진 팔을 잡고 아이를 밖으로 끌고 나가면 오히려 그 과정에서 아이가 더 이 뼈가 어긋나고 굉장히 아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가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아이를 안심시켜 주는 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이버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부모님이 알게 됐을 때 이 부러진 팔을 붙잡고서는 잡아 끄는 것처럼 아이를 더 아프게 하시는 경우들이 간간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어머님, 아버님도 속상하고 놀라셔서 아이를 더 다그쳐 묻는다든지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냐고 혼낸다든지 그러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당장 누가 그런 건지를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찾아내기보다 먼저 아이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아이를 안심시켜주고 그 다음 단계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서 그 사안에 맞게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던 아니면은 학교폭력위원회를 소집을 하던 형사 고발을 하던 거기에 맞게 어른이 이 사건에 대처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2020년 사이버 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약 23%가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 4명 중에 1명꼴로는 사이버 폭력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아이는 그럴 일이 없을 거야 라고 그냥 내버려 두기보다는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혹시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른들이 더 챙겨봐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정신과의 장형윤이었습니다.